난 항상 13살짜리 소년 같아. 어떻게 해야 어른이 되는지도 모르면서 어른스럽게 사는 척 흉내만 내면서 어른이 되길 기다리는 거지. 마치 연극 리허설이라도 하는 것처럼.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 너나 내 안이나 우리 안에는 없을 거야. 신은 우리 사이의 작은 공간에 있을 거야. 이 세상에 마법이라는 게 있다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에 있어. 우리의 호우 시절. 정인의 장마라는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넌 나의 태양, 네가 떠나고 내 눈엔 항상 비가 와.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작은 공간이 하나 있는데 처음엔 작은 웅덩이였던 그 공간이 나이를 먹을수록 우물이 되고 연못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그 공간에서 계속 비가 내린다는 건데요. 정인의 노래처럼요. 눈물인지 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축축합니다. 그래서 이 축축함에 저희가 타이틀을 한번 붙여본 거죠. 네, 축축한 시절이라고 할 수는 참 없어서요. 그래도 일단 좀 있어 보이고 싶어서 이런 자존심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진호 감독님 영화 중에 호우 시절이라는 명화가 있는데 그 영화 제목을 좀 갖고 와봤어요. 비라는 게 축축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더없이 투명하고 청량하고 좀 센치해지기도 하고 아름답고 그렇죠. 뭐 그런 거니까요. 저희는 이제부터 이 방송, 이 오디오 클립에서 우리 마음속에 비를 내리게 해줬던, 마음을 적셔줬던 작품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뭐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는 평론가나 뭐 그런 건 전혀 아니죠. 전혀 네. 아니고 그냥 뭐 늙어가는 뭐 독거노인 뭐 정도라고 할 그렇게까지 수 있겠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노인이기까지 한가요? 독거는 맞는데 노인 네. 인정해야 돼요. 네, 뭐 근데 너무 슬프니까 자기 소개는 하죠. 저는 원우 씨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선생님은 조 선생님은 뭐라고 제가 부를까요? 부캐가 여러 가지 있으셔가지고 공식적 부캐는 하나입니다. 아 네. 저는 그냥 조쿠나라고. 아 네, 하던 대로. 네, 그렇게 뭐 하던 대로 알까요? 그렇게 불러주시면 네, 됩니다. 저로서는 하도 좋구나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 오디오 클립에서 이제 이 플레이 델 라우더라는 그 방송을 하나 구멍가게처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실은 우리 조쿠나 선생님이랑 우리 뭐였죠? 하트 시그널 3 네. 그 다음에 라스트 댄스라는 그 컨텐츠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봤었거든요. 그때 뭐 사실 반응이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폭발적인 반응은 아니었어도 저로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좀 반응과 그 다음에 대중적인 반응도 중요한 거지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반응도 중요하잖아요. 사실 우리끼리 네, 만족했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우리끼리 뭐 파도 치고 네, 뭐 박수 치고 난리 났었죠. 독거노인들의 가슴에 두 사람만. 파도를 치게 만들어 타짜의 그런 대사 있잖아요. 뭐 화투가 뭐라고 생각하냐? 파도예요. 약간 이런 거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앞으로도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뭐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현실적으로. 네, 그래도 우리끼리라도 한번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즐겁게 한번 가보자 이런 취지로 호우 시절이라는 새 채널을 파서 한번 정식으로 꾸려보고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아까 뭐 웅덩이 가슴속에 있었던 축축함 이런 얘기 했었는데 우리 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호우 시절이라고 한다면 그건 대략 언제예요? 정해진 게 있는 건가요? 이 방송의 어떤 시기가? 뭐 호우 시절이라는 게 이제 네. 우리의 감성 터지던 시절을 말하는 건데 네. 정확히 뭐 그때가 언제라고 딱 특정하기는 어렵죠. 그래도 뭐 방송을 해야 하니까 그렇죠. 오디오 클립을 만들려면 조금 선을 네네. 그어보자면 90년대에서 한 2000년대 정도의 영화나 드라마 정도의 작품들을 살펴보고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때가 사실 저희들 개인적으로 가장 이런 식의 컨텐츠를 유심히
또 봤었던 가장 감동하면서 봤던 시기이기도 하고 이게 나이가 너무 드러나려나? 그리고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때가 현 시점에서 봤을 때도 이 대중예술이라고 할까요? 이런 문화 콘텐츠가 뭔가 양적으로 풍성하게 아주 팽창해 나가던 가장 최신 그 마지막 시기였던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뭐 지금 뭐 요새 알라딘이나 뭐 네. 라이언 킹, 뭐 그러니까요. 배트맨 뭐 이런 작품들 네. 이런 거 뭐 타이틀만 보면 전부 다 90년대에 그쵸, 만들어졌던 그쵸. 작품들인데 맞아요. 이게 지금도 음. 2010년대 아니 지금 이제 2020년대죠. 전부 다 이제 리메이크 되거나 뭐 네. 리부팅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 작품들이 만들어지던 시기가 좀 중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뭔가 우리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게 하는 네네. 좀 지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무슨 뭐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SF 영화, 블록버스터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리부트가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대상을 반영해서 재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 영화들 있죠. 연애 영화라든지 로맨틱 코미디 이런 장르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제작되던 시기가 또 이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수많은 그러니까 뭐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이 거의 매년 쏟아지던 시기고요. 그렇죠. 워낙 이제 유명해져서 이제 레전드가 된 작품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의 뭐 이제 뭐 밀레니얼 세대, 뭐 Z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이 시기의 작품들을 적어도 이름 정도는 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맞아요. 돼요. 그걸 되게 잘 드러내준 게 저희가 저번에 하트 시그널 3 다뤘을 때 그때도 왜 영화 데이트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선택지로 주어졌었던 영화들이 지금은 사실 그 하트 시그널 3 맞아. 멤버들은 다 20대들인데 맞아. 그때 그분들이 이제 각자의 캐릭터를 부여해서 설정했었던 영화들이 엽기적인 그녀, 노트북 또 뭐 있었죠. 그런 요 시기의 네, 영화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20대들한테도 울림이 있는 컨텐츠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방송은 네. 원우 씨가 진행하는 플레이 델 라우더에서 네.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좀 모르지만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 현재 청춘들도 제목들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제기하고 싶은 이 독거노인들의 의문은 이겁니다. 정작 이것들을 이 많은 작품들을 다 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 거죠. 뭐 사실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뭐 요새 뭐 넷플릭스, 네, 뭐 왓챠, 뭐 SK에서 하는 뭐 웨이브, 맞아요. 뭐 이런 되게 많은 이제 OTT 플랫폼이라고 하죠.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마련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마음 먹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맞아요. 참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도 프렌즈 같은 그 90년대, 96년도부터 2004년간 이제 10년 동안 방송된 시트콤이 지금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넷플릭스 효자 컨텐츠래요, 이게. 아직도. 그렇죠. 클래스는 영원하다. 그렇습니다. 다른 작품들은 근데 이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제목은 알아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프렌즈처럼 이렇게 한번 붐업이 되면 그 바이럴을 타고 뭐 나도 한번 볼까? 이게 유행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사실 또 다른 영화나 다른 드라마들은 제목은 알아도 이걸 실제로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워낙 많기도 하고 또 지금 새롭게 개봉하는 작품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좀 시선이 좀 이렇게 쏠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우리가 이제 클래식 뭐 고전, 뭐 레전드 이런 네. 작품들 얘기할 때 뭐 그런 말들을 좀 하잖아요.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그렇죠. 뭐 그렇죠. 아무도 보지 맞아요. 않는, 뭐 이런. 맞아요. 저는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유하고 있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만. 맞아요. 제목은 알지만. 그래서 그걸 실제로 보기까지는 이런저런 뭐 진입 장벽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하면 마음의 변명들이 정말 많이 있죠. 마음의 변명이라는 그 표현이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진입 장벽을 좀 낮춰드리고자 여기에 이렇게 지금 주말에 이렇게 바쁜 시간 쪼개서 나와 있는 건가요? 근데 뭐 정확히 말하면 선후 관계를 정확히 하면 이걸 해서 바빠진 거예요. 우리가 원래 바쁜 게 아니라 그렇죠. 저희 뭐 시간 많은데 맞네. 생각해 보니까 자다 나왔어요, 그냥. 문제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시간이 있어도 이것들을 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렇죠. 어떻게든 엮어봐야 돼요. 맞네. 그래서 뭔가 계기가 필요하고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네. 되게 정확하신 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좀 조잡하게나마 기획을 할 때 목표가 바로 그거였어요. 누구 한 명이라도 한 분이라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작품들을 그 저희의 방송으로 인해서 보시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목표는 달성되는 것이다. 행복하죠. 아, 그러면. 엄청난 일이다. 혹시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편하게 이제 조금 진입 장벽을 낮춰서 네네. 도전해 볼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맞습니다. 호기로움으로 네네. 시작을 하게 됐고요. 한 명이면 돼요. 네. 그렇죠. 더불어서 사실 저희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것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이미 읽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걸 뭐 썸네일이라고 하나요? 여기에 네네네 이제 맞아요. 네. 호기심과 우매함이 가득했던 시절을 추억하며라고 네네. 저희가 호시절을 소개한다고 적어놨잖아요. 예, 참고로 이 문구는 우리 조 선생님께서 고안하신 네, 겁니다. 네. 뭐 저는 우리 모두가 어떤 한 시절을 겪는 것 같아요. 필수적으로 예, 예, 예. 감성이 터지던 아, 시절인데 그렇죠. 이걸 좀 풀어 생각해 보면 호기심 어린 시선과 더불어 대단히 어리석었던 네. 우매했던 감정이 좀 중첩되는 시기가 아닐까 맞아요, 싶어요. 맞아요. 이 시기가.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좀 맞습니다. 추억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뭐 직접 들으시다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의 첫 호우 시절에 대해서 마치 저는 그거를 마음속에 아스팔트에 많이 비유를 하곤 했어요. 아스팔트에 처음으로 발자국이 찍히던 시절이죠. 아직 마르기 전에. 그래서 근데 그 발자국은 계속 남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 보통 이제 눈으로 비유를 하는데 그걸 아스팔트로 네, 그렇죠. 차도남을 좀 지향하고 있어가지고. 도시남이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들으시다 보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얘네들이 말하는 호우 시절이 대략 어떤 느낌이고 얘네들이 어떤 작품을 좋아하고 그 채널을 이제 맞춰가는 과정들을 이제 앞으로 저희가 겪게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우리의 첫 호우 시절은 어디인가요? 어떤 작품인가요? 정말 저희 나름대로는 되게 기념비적이라고 말하고 싶은 상징적인 작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을 많이 했죠. 네, 정말 그쵸. 호우 시절이 첫 번째 살펴볼 작품은 네, 바로 에단 호크와 네. 줄리 델피가 주연한 좀 떨린다 이거. Before Sunrise입니다. 정말 뭐 태초에 비포 선라이즈가 있었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의 작품이죠. 정말 이 작품 비포 선라이즈 1995년도에 발표된 이 작품은 너무나 유명한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9년의 시차를 가지고 속편이 나오는 걸로 특히 유명하죠. 1995년에 비포 선라이즈, 2004년에 비포 선셋, 그리고 2013년에 비포 미드나잇까지 이어지는 현재까지 3부작 시리즈로 연결되고 있고요. 9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이클로 해서 무려 18년에 걸쳐서 제작된 세 가지 시간으로 구성된, 이때 태어난 애가 대학생이 거의 됐을 법한 진짜. 시간으로 구성된 하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 이야기의 어떤 원형을, 하나의 어떤 클래식, 그야말로 클래식을 구성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시리즈의 첫 작품인 비포 선라이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뭐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기차 안에서 네, 낯선 남녀가 만나서 1박 2일 동안 네, 그러니까 하룻밤 꿈 같은 사랑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 하룻밤 이야기가 보통의 로맨스 영화에서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에 휘말리는 에피소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로마의 휴일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두 사람이 지극히 현실적인 대화를 나눠요. 맞아요. 되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눠서 진짜 같은 느낌이죠. 정말요. 네. 그래서 어떤 영화의 사건보다 네. 대화를 통해서 생각하게 하는 영화예요. 맞아요. 두 사람이 끊임없이 수다쟁이들처럼 대화를 나눈다는 게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일 텐데, 이 작품 감독은 어떤 분? 세 작품이 다 같은 감독인 거죠? 리처드 링클레이터? 네, 리처드 링클레이터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조금 말씀드리면 네네. 이분 영화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는 당연히 이 비포 시리즈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외에도 근데 우리가 좀 친숙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네. 뭐 무한도전에도 나왔었죠. 그 잭 블랙이라고 예, 되게 유쾌하신 분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분이 이제 주연한 영화인데 스쿨 오브 락이라고. 맞아요. 뮤지컬로도 있고 맞아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이거. 저도 이거 극장에서 봤어요. 많은 분들이 보신 영화고 좀 보면 되게 기분 좋아져요. 네. 유쾌해지고. 그리고 또 뭐 이분의 이제 필모를 좀 보다 보면 네. 2014년에 보이후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좀 이분 영화의 특징이 네. 이 링클레이터 감독의 영화의 특징이 사실 다 되게 공통적으로 성장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 같아요. 뭐 비포 선라이즈도 뭐 18년 동안 네. 세 편의 영화를 동일한 주연이 그렇죠.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스크로브락도 뭐 학교를 배경으로 다루고 있다 맞아. 보니까 이건 완벽한 성장 영화예요. 완벽한 네. 성장 영화고요. 이 보이우드라는 영화는 또 되게 특별한데 아예 주인공을 어린 그 꼬마 남자애가 예. 아 이게 그 영화다. 네, 예. 12년 동안 성장하는 걸 보면서 아 얘가 대학생이 될 때까지를 그 보는 거야. 실제 그 배우. 네, 그 배우가 예, 그 예. 배우와 뭐 가족과 뭐 역시 여기서도 에단 호크가 나오고요. 아 에단 호크가 나와요 여기도. 네, 에단 호크가 이제 아버지로 나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음.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에단 호크가 이제 그 링클레이터 감독의 뭐 페르소나라고 하죠. 그렇지. 뭐라고 하죠? 뭐 어떤 자신의 감독의 자아를 투영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배우. 비포 시리즈를 이제 우리가 설명드리겠지만 어쩌면 보이후드라는 영화는 비포 시리즈의 반대편에 있는 즉 에단 호크의 이쪽 미국에 있는 가정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아들 헨리와의 이야기라든지. 네, 저희가 뭐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긴 재밌네요.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링클레이터 감독의 어떤 특별한 좀 약간 굉장히 인내하는 감독이다라는 네.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성장 시간 덕후야 보니까. 예, 그렇죠. 끈질긴 사람이야. 그렇죠. 한 편을 만들면 뭐 기본 12년, 18년이니까 대단한 사람이네요. 이 정도 감독에 대한 소개도 좀 드렸으니까 네. 이제 비포 선라이즈에 대해서 조금 깊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이 영화는 이제 1박 2일 동안 유럽에서 서로 모르던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는 이야기잖아요. 네, 네. 이게 사실 되게 낭만적인 이야기예요. 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지금 여기에서의 이 배우들은 비포 선라이즈의 제시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과 셀린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은 거기가 빈이었나요? 그 도시. 1편? 네, 1편에서 1편 빈이었죠, 빈. 그 여행지에서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행지에서 이렇게 낭만적인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은 있어도 그리고 제가 애초에 그런 관계인 고민한다, 사람과 고민한다. 그 가족들이 들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가서 낯선 사람한테 저는 말 걸 수 있는 용기는 좀 못 내봤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근데 조쿠나 선생님은 제가 알고 있는 게 여행지 가서 막 털도 기르시고 표현 좀 그런가요? 수염을 이렇게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 여행지에서 상당히 좀 이거야말로 여행자로서의 페르소나가 좀 따로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비포 선라이즈처럼 아름답지는 않고 뭐 가다가 이제 잠깐 동행을 하는 친구 정도는 그 있었죠.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냥 길동무죠. 네. 끝이에요? 아니 갑자기 가족들이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1편부터 너무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영화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까지 로맨틱한 경험이 일어나기는 힘들어요. 근데 그렇죠. 비포 선라이즈는 우리가 여행지에서 꿈꾸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그런 경험에 대한 아주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맞아요. 되게 사실은 또 일면 현실적인 대화들과 함께 펼쳐진다는 점이 어마어마한 매력이 될 수 있다는 이게 또 되게 거죠. 공교로운 게 네. 95년도인가 우리나라에 개봉한 다음에 네. 그 이후부터 되게 유럽 여행 붐이 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유화가 맞아. 되면서 사실 87년도인가 우리나라가 해외여행 그렇죠. 자유화가 되고 네. 이게 10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맞아요. 나온 영화고 네. 그 당시에 또 너무 아저씨들 같긴 한데 그때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무슨 퀴즈 프로그램에서 1등하면 막 동남아 일주 뭐 3박 4일이면 그런 거 1등이었어요. 1등. 맞아. 동남아를 여행 간다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약간 꿈 같은 이야기였죠. 그렇죠. 해외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94년도에 이 영화와 함께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지.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 사랑이 있는 도시라는 관념이 뿌리박히기 시작한 거죠. 어떤 낭만과 사랑에 대한 어떤 환상을 좀 줬던 것 같아요. 유럽 여행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제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도 어린 시절부터 이 영화를 보고 이게 어떤 여러 가지 판타지를 자극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행을 어쨌든 가서 막 그런 상황들을 상상했다고는 했잖아요. 상상은 하죠. 네, 네,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뭐냐면 이 낯선 남녀가 과연 어떻게 말을 트느냐는 거예요. 처음에 낯선 사이인데 어떻게 만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어떤 화제로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꺼내면서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서로 간의 거리를 좁혀가는지에 대한 건데 영화에도 이 장면이 나오나요? 영화에도 나오죠. 네. 사실 저도 되게 네. 주의 깊게 본 것 같아요. 네, 이 네, 장면을 되게 주의 깊게 봤고 어떻게 처음에 말을 거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네. 이걸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이제 기차 안에서 한 여자가 책을 보고 있습니다. 줄리 델피겠죠. 그렇죠. 이 줄리 델피가 연기한 여자의 이름이 셀린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네.
이 사람은 파리에 살고 있고요. 음. 할머니를 뵙고 이제 파리로 돌아가는 기차에 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옆자리에 있는 남녀 커플이 무척 시끄럽게 다툼을 해요. 약간 말다툼을 해요. 중년 부부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자가 이제 좀 자꾸 눈짓을 합니다. 셀린이요. 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어. 원래 이런 분들은 늘 아랑곳하지 않는 게 어떤 동서양의 어떤 그죠. 진리인가 봐. 그리고 조 선생님이 또 이런 식의 대중교통 진상들한테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 그쵸. 유독 셀린에게 감정이입을 하셨으면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막 자꾸 눈짓을 하는데 네. 결국은 이럴 때는 자기가 피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셀린이 자리를 이동합니다. 네네. 여자가 이제 자리를 잡은 옆줄에 그러니까 음. 이동한 자리에 옆에 한 남자가 책을 읽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려한 외모의 이 사람이 이때 당연히 에다노크겠죠. 네. 사실 뭐 책을 읽고 있었다고 추정은 됩니다만 네. 여자가 자리에 앉은 뒤부터 책을 들고만 있어요. 남자의 눈길은 책이 아닌 여자를 계속해서 향하죠. 요 마음 이해합니다. 네. 남자는 이제 그 남자의 이름이 이제 제시라고 하는데요. 네. 좀 약간 여자 이름 같긴 맞아요. 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려요. 제시와 셀린이 막 맞아. 자꾸 좀 흔들리는데 그보다 이제 좀 이름보다 중요한 건 제시는 이제 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사람이 여기 왜 있냐. 이 사연은 이제 좀 영화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네. 아무튼 이제 다음 날이면 이 사람은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네. 그 사이에 잠깐 여행을 하면서 비엔나에 가고 있었던 사람이고 음. 제시는 이제 비엔나에서 내려서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네. 비엔나에 내려서. 근데 네. 셀리는 이제 파리로 더 가야 되잖아요. 네. 이게 유레일 패스인 거죠? 아 그렇죠. 네. 예. 잠깐 이 사람 둘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근데 굉장히 강하게 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첫눈에 반했다고 봐도 될 정도의 크러쉬 아닌가요? 이건 그렇죠. 이 정도? 대화의 합이 너무 잘 맞고 네. 제시가 매우 고민하다가 음. 셀린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을 한 다음에 그 두 사람이 그냥 비엔나에서 내려요. 네. 정말 즉흥적인 젊음을 아.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하루를 꼬박 같이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렇죠. 진짜 아까 많이 해요. 말씀드린 책에 진짜 네. 여러 가지 수다를 떨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수다쟁이들이에요. 그리고 서로의 어떤 감정을 확인하면서 그런데 또 이제 각자의 삶 속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것. 사실 네. 이게 이 영화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 그러니까 처음에 말을 건 거는 그러면은 제시 남자 주인공인 거예요? 남자 주인공이 뭐 네. 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서로 읽고 있는 책이 책? 아니라 왜 그 처음에 셀린이 자리를 이동하잖아요. 자리를 이동할 때 뭐 왜 둘이 싸우는지 아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이렇게 물어보죠. 네네네. 참 거기서 누가 또 싸워줬다고 하는 그런 우연적인 사건이 일어난 그렇죠. 것도 되게 그걸 잘 활용한 거네요. 어떻게 그것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네. 말은 제시가 걸었는데 네. 여기서도 좀 잘 봐야 되는 게 우리가 뭐 하트 시그널도 했지만 네. 셀린이 제시 옆에 딱 앉았고요. 맞네. 한번 자리를 옮긴 거잖아. 셀린이 이동한 거지. 그렇네. 그러니까 제시는 자신이 포착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이제 뭐라고 해 포지션 선정은 그 셀린이 한 거예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셀린이 했고 네. 그리고 셀린이 또 그 다음에 대사가 뭐였냐면 네. 나도 뭐 독일어를 모른다. 그러니까 그 이제 네. 시끄러웠던 부부는 독일 부부는 사람이니까. 아마 독일 사람이었나 네. 봐요. 그래서 자기도 독일어 못한다. 네. 그러면 이제 보통 그렇게 끝나잖아요. 음. 근데 여기서 셀린이 뭐 다시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죠. 뭐 네. 책 이야기였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더 이어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시의 첫 번째 트라이 그 다음에 그 셀린이 그걸 계속해서 잡아준 거죠. 사실 이 둘의 대화가 계속 이렇게 텐션이 유지되는 건 딱 그냥 끝나지 않아요.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죠. 계속 핑퐁이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제시가 되게 웃기죠. 근데 보통은 자기가 파리에 가겠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비행기 타야 되니까 너가 내려라고 상당히 무모하고 이기적인 그런데도 그걸 받아준 그걸 거잖아. 또 받아주는 거예요.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둘이 정말 아까 크러쉬라고 했는데 얼마나 이제 번개가 튀었는지를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미 이 짧은 시간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지를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이 짧은 기차 안에서의 순간에 사실은 요약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 보면 비포 선라이즈라고 하는 이 영화 안에 3부작의 어떤 그런 씨앗들이 배태돼 있어요. 뭔가. 맞아요. 네네. 배태 되게 고급스러운 단어. 네, 집에서 준비해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때 이 두 사람의 이 나이는 이제 20대 중반? 그렇죠. 초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외모가 다는 아니라지만 이때 이 영화 안에서의 줄리 델피와 에다 노크는 이 외모의 그
반짝반짝거림이 저는 엄청나죠. 너무너무 네.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뭐 영화 배우들 다 예쁘고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다노크라는 배우를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본 거는 네. 사실은 개봉했을 때는 아니고 네네. 그땐 우리가 한참 어렸잖아요. 맞아요. 꼬꼬마였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때 뭐 다른 거 봤지. 말은 했나 우리가 그때? 아 그게 아까 좀 약간 이렇게 그 연막도 좀 칠까? 근데 이제 에다노크가 너무 잘생겼다는 걸 전 처음에 보면서 아. 와 이렇게 섹시하게 생겼나? 에, 이런 에, 생각을 에. 좀 했어요. 에. 그리고 이번에 다시 볼 때도 느껴지고 저는 에다노크가 나온 영화 중에 챗 베이커를 연기했었던 영화가 하나 있었고 네. 거기서 약간 되게 이제 약쟁이 그 재즈 트럼펫 분신 중독자. 예, 그렇죠. 좀 고급진 단어로. 아까 제가 방금 베테 얘기했는데 갑자기 약쟁이로 와서 좀 너무 낙차가 심했는데 그거랑 퍼스트 리폼드라고 하는 또 이제 그 사제로 나온 그 영화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좀 어려운 영화인데 네. 그런 영화들에서도 저는 굉장히 되게 사람이 좀 멋있게 생겼다, 분위기 있게 생겼다. 그리고 에다노크는 실제로도 글을 쓰는 작가이기도 맞아요. 하고 이런 것들이 참 되게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와, 이 비포 선라이즈에서의 비주얼은 정말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뭐 거의 그 당시에 90년대 네. 이제 브래드 피트가 엄청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가을의 흐르는 전설. 강물처럼, 네. 뭐 가을의 전설 네. 이런 영화에 나오는 비주얼에 거의 필적하지 않나. 맞아요. 그 머릿결이나 뭐 눈동 그 어떤 총명한 눈동자나 맞습니다. 이런 정말 모습들 그러니까 보면 젊음이 빛나고 있다는 표현이 맞아요. 빛나요. 맞아요. 정말. 반짝거리고 있다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제기할 수 있는 음모론은 외모가 마음에 들었던 거 아닐까요? 그 기차 안에서 이게 그 에다노크의 외모라고 제시가 가정할 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영화 감독도 네. 아무리 뭐 시간의 서사를 되게 중요시하는 감독이어도 우리 같은 사람들을 갖다 앉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약간 좀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의 이제 우리는 쟤네들이 무슨 화제를 가지고 말을 텄을까를 중요하게 되게 생각하지만 전제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될 놈들. 거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잖아요. 뭐 박보검 씨가 뭐 무슨 말만 하면 다 빵빵 터지는 것처럼. 그렇죠. 에다노크가 사실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셀린이 그리고 자리를 옮긴 거였고. 맞아요. 사실은 그 단계에서 이미 모든 건 결정되어 너무 쓸쓸한 결론인가요? 사실 영화를 보다 보면 셀린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네. 네, 뭐 그건 보시다 보면 알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즈 시절이라고 하나요? 에다노크가 꽃미모를 자랑하던 시절을 바로 이 비포 선라이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문득 궁금해지는데 조 선생님도 그러면은 낯선 사람한테 이렇게 말도 걸어보신 적?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길동무한테 아까 그 뭐 남자 여자를 가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되게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말을 걸지 않으면 네. 내가 어른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의 어떤 과제처럼 느껴진 적은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런 어떤 압력을 느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뭐 이럴 때인데 대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인가? 네. 너무 이렇게 이분이 나랑 잘 될 거라고 생각은 안 돼요. 네. 감히 내가 어찌 나 같은 미생이 견줄 수도 없어. 네. 그런데 말은 걸어봐야 한다. 말 걸지 않으면 나는 평생 직면하지 못하고 살 것 같아. 이런 어떤 압박을 느꼈던 적은 있어요. 네. 질문을 잘 피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비포 선라이즈의 제시 같은 느낌도 드네요. 제 스스로는 상상이 안 됩니다만. 그러니까 비포 미드나잇 사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죠. 내가 이 나이쯤 됐으면 그렇네.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젊을 때 우리는 다 그런 걸 느끼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시기에 어떤 통과 이래 같은 거였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되는 순간 내가 이제는 그렇죠. 뭐 어떤 물리적인 나이가 성인이 됐으니까 그런 압박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시는 게 저는 그런 압박까지는 느낀 적은 사실 없었거든요. 늘 이제 다가오셨나요, 여성분들이? 전혀 그런 적이 없었고요. 제가 느끼는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 인상적인 체험은 이런 건 있었어요. 유럽 여행이었는데 유럽 여행지로 가면은 이제 우리가 아시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디를 가다 보면은 그다음에 패키지 여행으로 막 흔히 다니는 관광지가 아니라 약간 동네로 가면은 우리가 완전 마이너리티가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우연히 보트 타고 이렇게 바닷가 구경시켜주는 조그마한 투어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서 혼자였는데 그때 마침 어떤 한국 여자분이랑 저랑 둘만 동양인이었던 거예요. 이거 비포 선라이즈 얘기하다가 여행 얘기와 우리의 사랑 얘기가 네. 너무 재밌다 이거. 근데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일단 타면 그 보트에 올라타면 다 쳐다봐요.
아, 동양 사람은 둘밖에 없으니까. 아,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너무 웃긴 게 당연히 우리가 일행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한 3, 40분 정도의 짧은 투어 동안 미묘한 유대감이 형성되는 거죠. 아, 그런 거 있죠. 약간 우리는 같은 어떤 팀 같은 느낌. 맞아. 저 사람들과 우리들이라고 하는 어떤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갑자기 연대 의식이 막 생기죠. 네, 사실은 거기에서 말을 거느냐 안 거느냐는 전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되게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네네. 이탈리아에 갔는데 나온다. 아니 근데 좀 달라. 네. 이탈리아에 갔는데 그 명품 이런 데 가잖아요. 뭐 아울렛 같은데 저는 그냥 간 거예요. 뭐 사는 것도 아니고 네. 가면 한 번쯤은 가봐야지 하고 갔는데 그렇죠. 내 앞에 이제 중국인이 엄청 영어를 못 하시는데 네. 그 이탈리안 그 세일즈 클럭이 네. 나한테 나를 막 보면서 네가 좀 통역. 해결을 해보라고 나는 코리안인데 예. 그러니까 어디 2명밖에 없는 거야 동양인이. 그렇지. 사실 중국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그렇죠. 사람들은. 그래서 나 코리안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모든 직원들이 저를 봤었던 아 정말요? 굉장히 난감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혀 하나도 로맨틱한 얘기는 아니었네요. 네. 과연 그 이 인물이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인물인지 이제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영화 시리즈는 이 제시와 셀린이라는 그 각각의 캐릭터를 하나의 실제 인간이라고 가정하고 맞아. 이들의 인생 맞아요. 궤적을 쫓아가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